네, 수강생 여러분 잘 쉬셨나요? 이제 2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 이어서 이제 토픽 3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총 이제 1, 2, 그리고 플러스 3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별 5개 중에 별 3개고요. 용어의 정의 1, 2, 3 다 합치면 별 5개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이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여기도 이 토픽만 가지고 봤을 때도 여기서 이 토픽 안에서만 매년 한 문제 는 거의 단골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니까 같이 좀 보실게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같이 볼게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지 무슨 용어의 정의가 필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엄연히 그쵸? 정확히 공인중개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나누는지 특징이 뭔지를 파악하고 가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조문을 보면 2조에 여기는 2호죠. 아까 우리 1호, 3호를 봤어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공인중개사예요라고만 하면 뭐예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근데 이게 좀 다른 법이랑은 좀 다른 게 보통 부를 때 저 이제 행정사, 행정사면 행정사입니다라고 하지. 뭐 개업행정사입니다. 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 법무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 감정평가사, 뭐 회계사, 변호사 다 그냥 변호사면 변호사지. 뭐 개업 변호사, 소속 변호사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자체는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종류가 뭐가 있는데요? 라고 이제 구분을 할 때 보면은 일반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개업도요, 뭐 법인이 있고요, 개인이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좀 적어주세요. 뒤에 어차피 또 이걸 나눠요. 나누는데 그냥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두 개 나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뉘는구나 까지 봤어요. 정의를 보면 공인중개사란 이 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이런 시도지사, 여기를 보면 자치권을 이렇게 갖고 있는, 행정력이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시도지사라고 칭하죠. 행정구역을 이제 이 정도 나눌 때 이게 같은 구역이라고 보니까 같은 이제 힘을 가진, 그러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뭐냐면 누가 시행하냐? 시도지사가 시행한다고 돼 있죠?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나갈 때 이제 처분이나 뭐 이런 것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이런 처분에 대해서 문제 밭이에요, 밭. 거기를 쭉쭉쭉 외우셔야 되는데 그때 처분권자, 우리 아까 1강에서 뭐 배웠어요? 공법적인 요소가 같이 가미돼 있다 해서 혼합법, 중간법이라고 했잖아요. 처분권자, 그리고 무슨 권자, 권한이 있는 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자격증에 관해서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해요. 여러분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시장 이 이름으로 이제 자격증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 경기도면은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나중에 자격증을 받을 때 이제 발급권자가 이렇게 됩니다. 교부권자가. 이걸 좀 알고 가시면 기본 강의 때 굉장히 큰 점수를 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인중개사의 범위는 이제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죠? 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나목, 다목 이제 구분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여기 이제 목은 아니죠. 이제 법조문 아니니까. 자, 그냥 항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소 구비요건, 뭐 아니면 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등록할 때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뒤에서 배우는데요. 그때 이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어떤 거? 개설 등록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리걸마인드를 착장하셔서 개업공인중개사구나 소속공인중개사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요? 문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공인중개사라 함은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라니까요. 더럽다고요? 아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여러분.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의 요건을 갖춰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 들어왔잖아요. 개 넣어주세요. 개.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오타가 아니라 이거는 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범위는 더 광범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개를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통틀어서 자격이 있는 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다 포함해서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공인중개사라는 틀 안에, 자, 공인중개사 있죠? 여기에 이제 뭐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을 거고, 그쵸? 뭐 여기 개업 중에서는 뭐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죠? 이제 좀 이따 배울 부칙에 의한 중개인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범위가 훨씬 크다. 이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좀 들어간다. 됐죠?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을 해서 개설 등록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고용당한 거예요. 고용신고를 나중에 다른 토픽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그냥 나 오늘부터 일할래. 오케이. 하고 뭐 나 때려칠래. 알바비 줘. 이게 아니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래도 공인중개사인데 퀄리티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고용신고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뭐 고용 해제하면 해지신고도 하고 따로 해야 돼요. 이제 그때 요건은 그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소속이 되어서 공인중개사한테 속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대신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거? 빨간색 형광펜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예. 그래서 중개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소속돼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범위 안에 지금 소속공인중개사도 들어가고 개업공인중개사도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여기는 4호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설 등록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별.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종류로 나뉘냐. 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법인. 자,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법인으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강남 쪽에 특히 많은데 규모가 좀 크다 이러면 무슨 중개법인 이렇게 있죠? 그게 있고, 또 이제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게 여기 특수법인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가세요.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법인이 있으면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이제 그냥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냥 개인. 법인 있으니까 개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부칙에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제6조 제2항에 이제 규정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뒤에서 다 이어지는 세계관들이니까 지금 잘 들어두세요. 우리 걸어다니다 보면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간판 있죠. 근데 가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간판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말고 부동산 중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지금 공인중개사 들어갔어요? 공인 들어갔어요? 국가 공인 들어갔냐고요? 안 들어갔죠. 자, 이분들은 보시면 딱 사무실 들어가면 대부분 저 같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나이 엄청 드신 분들. 자, 왜 그러냐? 이런 분들은요, 공인중개사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신 게 37회죠. 그럼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옛날 복덕방 시절에 하셨던 분들은 뭐가 돼요? 갑자기 1회부터 시험 봐가지고 시험 못 본 사람들은 무슨 뭐 데스매치도 아니고 다 떨어뜨리고 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아니죠. 이제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득권자라고 합니다. 기득권자. 그죠? 기존에 이런 권리를 득한 사람들. 이 기득권자들은 다시 시험 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급해서 이분들 다시 시험 보세요가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인정해 줄게요. 부칙에 의해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처럼 똑같이 인정을 해줄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시험 봐서 붙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간판에 이런 표시사항 명칭도 있고요. 중개해야 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부칙상 개공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중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개사가 아니고. 이해됐죠? 우리는 나라에서 인정받은
공공연하게 인정받은 중개사고요. 이제 시험 봐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그래서 이제 부칙에 의해서 중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칙상 개공, 이것도 그냥 공인중개사로 봐준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자, 이런 기본 강의니까 이런 거 설명하지, 여러분. 포인트 요약서에는 국물도 없어요. 그냥,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3종류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원래 처음에 풀어봤어요. 7장 나오대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로 만든 거예요. 예.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여기 흰머리 또 났어. 자, 인고의 시간의 결과물을 한번 보자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비교를 이제 표 정리한 거예요. 표 정리. 자, 그래서 아까 1강 때, OT 때 한눈에 보는 표 정리를 많이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자, 보면은, 자, 먼저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이제 부칙에 의한 중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칙 중개인이라고 부를게요. 제6조의 제2항에 의한 부칙 중개인이고, 자, 여기서 지금 이거 다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외울 수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훑고 갈 테니까 그 뒤에 대신에 편해요. 한번 들어놓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업무 지역. 자, 제가 지금 실무를 하잖아요.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채널에 막 나오다 보니까 전화를 해요. 제가 동작구 사당동에 있거든요. 네, 저기 중개사님, 저 금천구에 집을 좀 구하고 싶은데 우리 딸을 구해주고 싶은데요. 그쪽에 부동산들을 제가 잘 못 믿겠어서 중개사님이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얼마짜리 구하시는데요? 1000에 50이요. 이제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데요. 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그쪽 동네도 중개가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진짜 많이 물어봐요. 지방에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감없이 설명을 드려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업무 지역이 전국은 맞아요. 근데 죄송한데요, 1000에 50짜리를 제가 중개하려고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임장하고 또 계약할 때 또 가고 잔금 전에 또 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실익이 안 나와서 사실상 말씀하신 이제 금액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1000에 50 정도는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거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만 제가 중개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네. 이해되세요? 이제 공인중개사를 따면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은 중개할 수 있어요. 또 지방도 중개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죠. 근데 진짜 비싼 물건이나 고가의 물건을 악착같이 할 수도 있죠. 출장도 가고 뭐 제주도 땅도 뭐 출장 가고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다 공인중개사 딴 사람들이잖아요. 법인일 뿐이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이 부칙이 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게 특징이 다르니까 뭐가 되겠어요?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은요, 중개사무소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이 행정구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안에서만 중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로 이전은 할 수 있어요. 그럼 경기도 이전하면 경기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 자, 아까 제가 토지, 건물,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했죠. 토건정, 입관공이라고 제가 많이 할 거예요. 토건정, 입관공 6가지는 다 중개돼요. 왜냐면 중개사로 간주해줬으니까 중개대상물은 중개할 수 있죠. 이건 한계가 없는데, 이제 겸업 부분에서 여기 포인트만 좀 보고 가요. 법인은요, 법인격 자체가 굉장히 힘이 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나올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실무 나중에 한 10주차 넘어가면 공부할 건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체가 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뭐 이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봐서 인정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제 뭐 국가에서 정해진 그런 공공기관들 몇 군데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차피 법인이 좀 세잖아, 이미지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겸업을, 시장 경제를 독식할 수 있잖아요, 법인이. 막 프랜차이즈 막 만들면서 막 다 독식하면 안 되니까, 이 제1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법인이 겸업을 할 때는 6가지만 딱 하세요. 정해놨어요. 이 6가지를 뒤에서 법인의 겸업 부분에서 공부하겠죠?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본서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는 다 유기적이에요. 자, 이 토픽 한다고 해서 이 토픽만 공부하고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뒤에 나올 이런 부분이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이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겸업, 공인중개사, 개업, 개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공직자가 겸직 금지하는 그런 회사의 조항은 당연히 그런 거는 지금 차치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이제 무직인 상태로 기준해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체 혹은 다른 뭐 회사 운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삿짐이 있어요. 자, 이삿짐이 이 법인에서 6가지 업무가 규정된 게 뭐냐면, 이사나 도배, 이런 이사에 부수하는 용역 회사를 알선하는 것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알선이? 직접 이걸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직접 여기가 이 법인에서 이삿짐 센터 운영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그 회사를 알선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독식하면 다 자기들이 원스톱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운영 제공을 못 해요. 이삿짐을. 근데 개업 개공은요? 이삿짐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저 실제로 관악구에 어떤 분도 자기가 탑차 몰고 다니면서 이삿짐 하고요. 자기 계약해드린 분들 다 이삿짐 자기가 날르더라고요. 예. 자, 이런 분도 있어요. 가능해요. 심지어 건어물 멸치 팔면서 중개업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 자, 그 다음에 부칙에 의한 것도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경공매, 이건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올 매수 신청 대리거든요. 대리. 그러니까 경공매 대리해주는 업무인데, 공매 대리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냥 크게 묶어서, 자, 경매 업무할 때는 따로 이제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받고 이거를 해야 돼요. 법원, 그 관할 집안 법원에다가 등록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칙은 이것까지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겸업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여기 말씀드린 거고, 여기도 부칙에 한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것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분사무소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자, 우리 아까 제가 민법을 모법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다 이 사무소들,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기 사무소 한 개니까. 그런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낼 수 있죠. 여러 개를 낼 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관할 시군구당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초과가 뭐예요? 한 개소는 설치가 가능하고 한 개소 초과하면 2개부터 안 된다는 얘기죠. 1.5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사무소를 반개를 어떻게 쪼개요? 자, 이렇게 1개, 2개 이런 단위예요. 소수점은 없어요. 자, 그러면 1개에서 이제 2개로 하려고 그러면 다른 구에다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기준인데, 이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개인들은 안 돼요, 분사무소가. 그래서 여기 보면 분사무소는 2개가 불가능하죠. 여기 법인만 가능해요. 분사무소는 뭐만 가능하다? 법인만 가능하다. 이제 처음에 이거 좀 짚고 가시면 뒤에 엄청 편해요. 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이제 합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은 다 개별적으로 주체를 따로, 책임 소재도 다 따로인 건데, 사무소 하나에 그냥 월세 아껴서 같이 내는 거예요. 2명이면 2명이 대표가 돼가지고 각각 운영하는 거예요. 다 가능하죠. 일단 등록 인장은 뭐냐면, 자, 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딱 꺼내놔요. 자기 도장이거든요. 이걸 아무거나 막 도장을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개설 등록이라고 해요.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를 등록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 제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어요. 그럼 사당 동사무소에서 내야 돼요? 동작구청에다가 내야 돼요. 시군구청이라고 했잖아요. 동작구청이 저희 사무소의 등록관청입니다. 그럼 사무소에 관련된 처분은요, 다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처분이라 함이 이제 행정적인 용어인데요. 되게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처분은요, 어떤 우리가 민원이 처리를 요할 때 그거에 대해서 처리 행위를 완료하는 걸 처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부정적인 처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처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침익적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죠? 이제 아무튼 그런데 이제 침익적 처분이든 그냥 일반적인 처분이든지 간에 처분권자가 이제 중개사무소에 관련돼서는 개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관청의 처분권자예요. 그래서 이 중개사들은 등록 인장을요,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개설 등록할 때 보통 등록 인장 신청서가 같이 있어요. 뒤에 이제 우리 서식부록 있죠. 파트 4. 거기 이제 QR로 넣어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등록 인장 등록 신고서 같이 있어요. 그 나중에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그 도장만 찍어야 돼요, 계약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때 이제 규칙들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보증 설정 금액은 최소한으로 나중에 이제 개설 등록할 때 얼마 정도 이제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이건 뒤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법인이나 협동조합 개설 등록 한 자를 말한다. 이제 이거 간단히 보시고, 자 부칙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무자격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자격증 인정해 준 거예요. 기득권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자. 무자격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자격증 인정해 준 거라니까요, 나라에서. 그래서 기득권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업무 범위를 보면 업무 범위를 위반한, 자 이게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목차에 따라 들어왔어요? 지금 이 부칙 보는 거예요. 지금 부칙 중개인이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부칙 중개인들은 업무 범위가 아까 관할 시, 도, 내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서울특별시에서 차렸는데 만약에 저기 전라남도 중개했다 이러면 업무 기준 범위 위반했죠. 이럴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제 이런 업무정지, 뭐 자격정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뭐 이런 것들 처분들 있죠. 처분들, 과태료, 행정, 형벌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뒤에 엄청 자세히 배워요. 그리고 거기가 문제가 한 7, 8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법 한 뭐 보통 24문제 나오거든요. 23문제 중에 7, 8문제 나온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몰아서 마지막 주에 거의 1, 2주를 몰아치기를 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업무 범위 벗어나면 업무정지 처분이 된다. 이렇게 뭐 이게 6개월 이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 몇 개월을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원칙. 아까 얘기했죠. 그 관할 시, 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자, 예외인데요. 자, 우리 거래정보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게 있는데 이걸 가입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가능해요. 예외적인데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부칙상 중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격증 딴 공인들이랑 다르죠. 공인들은 다 전국이에요. 근데 지금 부칙만 뭐예요? 관할, 시도, 기득권을 준 그 범위에서만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예외로 정보망 가입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걸 공동중개도 할 수 있고 막 물건도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예외적으로 하게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이 규정은 조금 알아두세요. 원칙 시, 도도 알아두세요. 이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시 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뒤에 따로 토픽에 또 배울 건데, 자,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들어가면 어디든 여러분 이제 5개가 걸려 있어요. 이 5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5개인데 여기서 이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받은 게 아니니까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개시 의무도 없어요. 이분들은 의무가 없어요. 자, 원래 이 5개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래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건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지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제가 아까 여기 간판 아까 전 페이지인가 썼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라고 했지 공인중개사라는 간판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도 부동산 중개만 사용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X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인중개사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처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놨을 뿐 매우 중요한 항목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부칙에 의해서는 거의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게 거의 답니다. 예. 물론 좀 꼬아서 내기도 하고 더 디테일하게 가긴 하는데 여러분 겁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부칙상 개공들의 한계입니다. 이제 부칙상 중개인들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 먼저 첫 번째, 이분들은요, 공인중개사로 간주를 될 뿐이지만 실제 증을 받아서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이 법인, 사원 임원 이거 무슨 말이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법인은 구성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구성원들이 어떤 종류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공인중개사여야 할 것이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법인은.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로 안 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가 아까 법인만 할 수 있다고 했죠. 법인만 분점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분사무소에서 책임자가 일반 1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랑 똑같아요. 그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칙상 개공들은 공인중개사로 다른 데서는 안 봐준다 이거예요. 중개업을 할 때만 자기 사무소 하고 있을 때만 그 이대로 봐주는 거지, 다른 거 똑같은 법에 적용받아서 공인중개사 인척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도 풀어보고 요약서 한 번 더 가야지 여러분도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칙상 중개인의 폐업 시, 자, 이제 부칙상 중개인이 폐업을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던 뭐 이제 그만하고 싶던. 그러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득권을 상실했다고 표현하죠. 자,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득권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기득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을 간주된 것도 없어졌어. 그럼 이제 무자격자죠. 이분들은 중개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다시 공인중개사가 업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할 점은요. 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일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개설 등록을 할 때는 중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자, 뭐 그런 미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자,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놓고 나 부칙 규정에 의해서 그냥 이 시도 내에서만 하는 제한이 많은 중개인으로 할래요. 이렇게 종목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할 수 없다고요, 지금. 공인중개사면 다 하세요, 이거지. 네. 이거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 갈게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러니까 특수법인은요, 일반 중개법인이 아니다, 특수한 사항의 법인이다 해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종류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고, 정말 쉽게 나온다면 특수법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기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내는 시대는 한 20회 초반에서 끝났고요. 이런 걸 내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워둬야 되는데 뒤에 특수법인 한 번 더 다뤄요. 제가 지금 이제 앞에 4가지 이것만 따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산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역농협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역농협이라고 흔히 알고 있죠. 네, 지역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산업단지, 그 다음 자산관리, 이렇게 4가지로 특수법인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법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등록할 때 요건이 있어요. 그죠? 등록 기준. 뭐냐면은 뭐 사무소 설치에 뭐 자본금 기준이라든지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든지 뭐 구비 서류 같은 거. 근데 특수법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준들이 없어요. 뭐 보증 설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적용 안 해요. 대신에 취급 범위가 어쨌든 법인이고 중개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특수법인은 조금 달라요. 그 중개 대상물 종목이. 그래서 그걸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는 있다. 네, 이거는 좀 한번 같이 좀 밑줄 쳐놓으시고, 특수법인인데 어쨌든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는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자권 또 나오는데 아까 뭐가 나왔어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좀 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자, 책임자가,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뭐와 같다고 했냐면 실제로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냥 실제 똑같은 게 아니라, 자, 1인 대표 개공과 같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분사무소 하나 내주고서 거기 책임자로 가는 거예요. 사장처럼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부칙상 개공은 이걸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법인도 원래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대표가 필요하니까. 근데 분사무소는 책임자 요건이 없어요. 자, 이것도 이제 분사무소 특수법인 배울 때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정도만 이번 토픽에서 이렇게 구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요, 이제 등록 여부. 중개업 등록이 불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포인트. 자, 아까 제가 지지산자 했죠. 이 자산관리공사 있죠. 이거는요, 이것만 중개업 등록이 필요해요. 자, 이게 독특하니까 그러면 문제 지문으로 문항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지지사는 중개업 등록 안 해도 돼요. 근데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수법인은 그럼 어떤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나올 것 같아요. 특수법인 종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 여부에서 여기만 포인트가 있네.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이 필요하겠네. 이거 갖고 가야겠죠. 그 다음 중개대상물이 이제 뭐가 있을까 한번 봐요. 자, 지역 농협은 농협이니까 농지를 봐요. 산림은요. 산림이니까 임목임야를 봐요. 산업단지는요. 산업단지 내에 공장, 건물, 용지 이걸 봐요. 이것만 중개해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는요. 비업무용 부동산을 중개합니다. 네, 이 특징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건 우리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 서술처럼 막 쓰는 게 아니니까 눈에 바르시면 충분해요. 특수법인의 등록 기준,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사무소 요건, 서류 이런 거 있죠. 뭐 보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요건 다 필요 없다고요. 등록 기준 갖추지 않고 해도 된다. 그 시행령에 단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 안 가시는 거는 이제 듣다가 1대1 게시판이나 우리 학원 쪽에 문의하셔가지고 저랑 통해서 대화하고 싶다 해주시면은 학원에서 이렇게 뭐 어떤 게시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실 것 같고요. 내용에서 모르시는 게 있다. 당연히 모르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설명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제 그런 것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라고 저와 만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다. 왜요? 공인중개사만 중개업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이제 뒤에 나올 중개보조원이라는 자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채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무등록업자니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부녀회장 얘기했죠? 이는 행정형벌의 대상. 아까 제가 3년에 3천 형벌 받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결국 이 사람들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 구를 기준으로 서울시나 뭐 이런 우리 경기도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구를 기준으로 하실 거고, 자, 아니라면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시군, 구의 행정구역 단위 이걸 이렇게 묶은 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등록하면 뭐라고 해요?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했어요. 등록관청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 다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공인중개사와는 구분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공인중개사. 좀 이게 어감이 좀 그런데요. 한마디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그냥 지금 공인중개사일 뿐이다. 자격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현재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와도 구분.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르다. 같은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토픽 4, 용어의 정의 3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여기는 빠르게 가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5호입니다, 5호.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뭐예요? 소속된 공인중개사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다음 뭐예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해요. 자, 이제 설명 하나씩 갈게요. 자, 우선은 소속된 공인중개사니까 이제 이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됐구나. 어디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됐어요. 그죠? 자, 근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궁금을 하실 텐데, 우선은 여기에 이 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의 사원은요, 말단 직원, 그냥 이제 소속된 직원, 사원 이렇게 보시죠. 근데 여기에서의 사원은요, 임원급 사원입니다. 임원급 책임 소재가 있는 사원이에요. 굉장한 사원 또는 임원이 임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같이 지는 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원이랑은 다르게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좀 어감이 달라지죠?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했는데 사원 또는 임원이다. 그럼 법인에 이 사람들이 속할 때
이 사람들도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자,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첫 번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네요. 그죠? 이 보조를 하는 것이 이제 공통된 다른 직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중개보조원이거든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우선은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중개 업무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실무는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다 하고 몰래 계약서까지 쓰고 있어요. 중개 업무를 하는 게 다 계약서 쓰는 거 이런 거 다인데,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건 현장 안내나 단순 사무 보조 이런 거예요. 뭐 종이 뽑아와, 이런 뽑아오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해야 되는데 원래 보조원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친 거죠. 아무튼 지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쨌든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조원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업무 범위. 법인의 사원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구분되는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중개 법인을 만들 때요,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쨌든 뭐 감사, 뭐 이사, 상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이. 이 사람들 중에 다 사원 또는 임원이죠. 이 중에 3분의 1 이상, 아무튼 이 직원, 사원 또는 임원 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되니까 3분의 2는요, 가까이 되는 사람은요? 3분의 2 미만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중개 업무는 못한다 이거예요. 대신에 어쨌든 법인의 책임 사원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공인중개사가 해당되는 사람, 공인중개사는 다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여기 하나만. 자, 집중. 여기서 전원이 실무교육 이수해야 된다, 이거 있죠? 자, 이거 별표 치시고요. 원래 원칙은 실무교육은요, 공인중개사만 받아요. 누가?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만 받는 거예요. 뒤에 이제 교육에 대해 따로 또 토픽이 나와요. 근데 중개 업무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그게 이제 필수인데, 중요한 건 이 법인의 경우에는요, 예외로 전원이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요, 전원이에요. 전원이 일단 교육은 받아야 돼요. 대신에 중개 업무는 못하죠,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만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그러는 건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리니까 어떻게 내겠어요?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 전원이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있다. 이 문장 그냥 씹어먹어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뭐 단서 이런 거 없어요. 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의무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틀려요. 전원이에요. 그냥 뭐라고요?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실무교육을 받아요. 어폐가 있잖아요. 왜냐? 뒤에 이제 교육 부분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공인중개사만 받는 게 실무교육인데 법인은 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실무교육을 받아? 이상하죠? 이게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전원이 실무교육 이수를 해야 돼요. 이게 법인의 예외사항이에요. 네. 그 다음에 1인만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자, 이 결격사유도 이제 한 토픽으로 따로 한 문제로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범법자, 뭐 미성년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결격사유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종사를 못하는 사유거든요. 해당하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경우에 우리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기인을 구성해서, 그죠? 출자 자본금 뭐 적고 뭐 등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임원들 사원 또는 임원 적을 텐데 거기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면 등록 자체가 안 된다고요, 법인은. 그 다음에 등록 후에는 1인만이라 등록 후에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 전체가 하나로 보니까 결격이 된다. 다만 그 결격 사유자를 2개월 이내 해소하면 등록 취소가 되거든요. 그럼 등록 취소가 안 된다, 이건데요. 자,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말씀드릴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그냥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뒤에 다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초반부라 워낙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읊어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자, 조금 다른 거는 법인은요, 결격자를 고용했잖아요. 2개월 내에 해소 안 하잖아요. 그럼 등록이 취소돼요. 개설 등록이 취소돼요.
취소하여야 돼요. 자, 이게 해야 된다를 우리 행정적인 용어로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재량행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must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속이에요. 결격 사유자가 있는데 2개월 내에 해소를 안 하면 이 중개사무소를 그냥 등록 취소시킨다고요. 그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근데 왜 이걸 제가 지금 얘기하냐면 이 밑에 그 일반적인 개업공인중개사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를 고용을 했어요. 일반 개공이. 자, 여기는 이제 일반이에요. 일반 개공이 법인 말고 결격일 고용했어요. 결격을. 그 여기도 이제 2개월 내에 해소가 있거든요. 2개월 내에 해소를 안 했어, 만약에. 여기는 이제 법인은 더 셌죠. 등록을 취소해버렸죠. 여기는요, 업무 정지를 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번만 그냥 읊고 갈게요. 읊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만약에 누굴 채용을 했는데 결격 사유자를 채용을 했어요. 그럼 2개월 내에 이 사람을 결격 사유를 해소시키든지 이 사람을 잘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업무 정지를 시키지 않거든요. 만약에 안 하면 업무를 정지시켜버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근데 이 법인은요, 굉장히 세죠. 해소 안 하면은, 왜냐면 여기 등록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그쵸? 그 이제 맞아. 보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차들을 잘 보세요. 그냥 목차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는 지금 소속공인중개사를 보고 있으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법인에 소속될 때는 실무교육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건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차이. 그 다음에 핵심은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차이가 커요. 공인중개사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개 업무가 돼요. 그래서 중개 자체가 중개 업무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중개사한테만 부여된 자격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쓰는 것까지 다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중개보조원과의 차이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이거죠. 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근데 중개업무 보조 있죠. 이건 이제 중개보조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뭐냐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아까 제가 설명했죠. 현장 안내랑 일반 사무만 가능하다. 자, 이거는 이제 보조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조원과의 차이점은 보조원은 해당 업무만 가능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꼭 알고 가셔야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이것도 다 나와요. 지금. 자, 괜히 지금 뭐 4, 50분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 하면은 소속돼서도 어쨌든 계약서 쓸 수 있고 확인 설명서 쓸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다. 중개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보조원은 현장 안내랑 단순 업무 이것만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오늘은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본 강의 한강 듣고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그게 수험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만 다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특징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하고 이어졌죠. 공인중개사는 항상 업무 전에 실무교육 들어야 돼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개설 등록해야 되죠. 개설 등록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 고용신고 당하기 전에 무조건 실무교육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발생하고 이거 얘기 아까 했죠. 그래서 결격사유자는 이런 고용한 사람은 2개월 내에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를 당한다. 이 내용까지 같이 한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대상.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요. 중개보조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이 사람들은 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개사가 아니니까.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형벌은 받죠. 근데 중개사법에 따른 뭐 자격정지, 자격정지를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자격정지를 해? 등록 취소, 뭐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어떻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해요? 그냥 밑에 있는 그냥 사무보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범법행위라면은 징역 가거나 벌금 받는 건 할 수 있는데 이제 중개사법의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행정처분의 효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자기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이 소속공인중개사도 같이 동일한 처분을 받냐 이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역으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고용인이잖아요. 고용인은 윗사람이 어떤 처분 받은 거 자기도 똑같이 처분받고 이러진 않아요. 별개예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중개행위에 관여했을 때 이제 우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서명 미시의 및, 그 다음에 설명서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 했다면 자격을 정지당한다, 이런 것들까지만. 여기는 물론 매우 중요한 얘기지만 뒤에 따로 토픽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핵심은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니까 중개행위에 관여할 수 있고 중개가 된다, 그리고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법인일 때 실무교육 무조건 이수해야 되는데 법인은 특이한 건 전원이 이수해야 된다 라는 특징까지 같이 알고 하시면 이제 오늘 배운 거에서는 아주 훌륭해요. 자, 다음 이제 중개보조원 한번 갈게요. 자, 보조원은 이제 제2조 정의 이제 6호에 이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보조원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 쭉 그어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에 소속됐는데 소속은 똑같이 됐어요. 직원이니까. 그래서 뭐만 할 수 있어요? 아예 법에 명시해놨잖아요. 현장 안내랑 일반 서무, 그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동네에서도 보면은 막 중개 보조원이 막 직거래 계약서 쓰고 막 행정사가 써야 되는 거를 지가 다 쓰고, 뭐 완전히 중개사도 아닌데 심지어 중개 다 하고 있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동네에서 그냥 암암리에 오래 본 사람이랑 다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번 이제 이분 쇠고랑 찼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중개 업무는 보조원은 못한다. 꼭 알고 계세요. 단순한 업무, 그러니까 현장 안내, 사무보조, 이 두 개만 할 수 있다 아까 써놨죠. 그것만 하셔야 돼요. 중개보조원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러우니까 자격증 따서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업무의 범위. 자, 중개사무밖에 못하니까 뭐 현장 안내만 가능하니까 뭐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구분되는 게 당연하고. 자, 이 교육인데, 공인중개사는 아까 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죠? 중개보조원은요, 보조, 지금 보이세요? 이 사람들만 직무교육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교육이에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지금 아실 필요 없어요. 이게 선택사항이니까 필요 없고. 자, 중개보조원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 받는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네. 다 나중에 다 다뤄요, 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중개 업무 수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도 감독을 중개사 법령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처분도 대상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행정 형벌만 받아요. 서명 및 이 사람들은 중개 보조원들은 도장을 쓸 일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계약할 때 어떤 때도. 그러니까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 없고 날인 및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건 완전히 사각지대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신에 이제 가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이제 토픽 5, 중개대상물까지 한번 힘차게 가볼까요? 중개대상물 1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1인데요. 이제 우리 아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설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나오는 이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토, 건정, 입, 광공.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보면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A에서 C와 같다. 이게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제3조가 법률이에요. 법률 3조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이거는 형광펜으로 해드려야지.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토, 건, 정. 일단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서 규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시행령 제2조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3조, 이게 원래 1호, 2호, 3호거든요. 이 3호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조 3호에 따른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화살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행령체 2조에 구분해놨다. 시행령이 뭐예요? 대통령령. 이게 하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광공.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인데요. 그 제가 토건정, 입광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자,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자, 광업재단이라 그랬어요. 공장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장이랑 다른 거예요, 선생님? 네, 다르죠. 자, 이 재단은요, 뭐냐면 묶어놓은 거예요. 공장도 뭐 땅도 부속물도 거기에 있는 기타 모든 거를 따로 묶어서 이걸 하나의 그냥 목적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단지 내에 있는 모든 거를. 그래서 재단을 구성하는 거고, 이걸 따로 이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보통 왜 하냐면, 이걸 보통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통 하는데, 뭐 거기까지 깊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재단은 여기 이제 하나하나 구성된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공장도 있고, 안에 부속물 다, 뭐 비품, 설비 다. 이걸 따로따로 떼서 팔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한 세트. 그러니까 공장이랑은 다른 게, 공장은 뭐가 돼요, 그러면? 건축물이 되죠. 그쵸? 아니면 그 밖에 정착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쵸? 이건 그래서 공장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광공할 때 광공은 재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업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광업권에 관련해서 이걸 재단으로 묶은 거지, 이 객체 하나하나만 가지고 뭐 광업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광업권은 여러분 광물 채취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아까 우리 배웠어요. 그러니까 재단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묶음 하나는 중개대상물로 중개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 토건정, 입광공 이렇게 6개.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문상으로 보면 5개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한 개의 조문이니까,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착물에서 이 임목을 정착물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따로 세분화해서. 뭐냐면 임목이 뭐 어떤 땅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쭉 이렇게. 이 나무들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 등기를. 이걸 임목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임목 등기를 하면 이걸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안 했으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뭐 개똥이 거 이렇게 해서 뭐 페인트 칠을 딱 했어요. 흰색으로. 뭐 이렇게 팻말 막 붙여놓고 표식을 했어요. 표식을. 팻말이나 페인트로 표식을 했어. 그러면 이걸 등기를 해놓진 않았어요. 등기를 해놓으면 이제 임목 등기를 한 거고, 임목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만약에 표식으로 따로 개똥이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거는 명인을 했다 그래요. 명인 방법을 취했다라고 해요. 이 똑같은 나무에다가. 이거는 이제 명인 방법을 취한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우리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뭐다? 토건정 입광공이다. 이게 중개 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중개 대상물을 알았어요. 중개 대상물 여기까지다. 그럼 중개를 하고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개해야 되고, 중개업에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죠? 중개를 업으로 한 반복성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해야 중개업이 중개 대상물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무등록 중개업자의 처벌. 자, 우선 이것만 써놓으세요. 계속, 일단 이거는 제가 아까도 계속 썼기 때문에 이것만 좀 익혀놔도, 무등록 중개업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행정 형벌이 뭐 1년에 1천이니 3년에 3천이 막 몇십 개 외워야 되거든요. 그때 지금 일단 하나 외워놓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죠? 예열하는 거예요, 예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어쨌든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해줘야 되는 거를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고유 전속적인 물건인데, 업역인데, 업역을 침탈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막 무등록으로 무자격사가 한다는 건, 그쵸? 안 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돼서 이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매번 써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1년 1차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가는 거겠죠? 네, 이렇게 간다. 미리 좀 알아두세요. 우리만의 이제 시그널로 갑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도 하늘을 더 빨리 알고 이거 쓰는 거 언제 보고 있어요, 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토건정 입관공 있죠? 토건정 입관공을 갖다가 범위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자, 토지가 어디까지가 토지로 볼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이사항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지목이 상관없고,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문제 실제 나왔던 거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다.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죠. 왜냐면, 자, 앞에는 지금 뭐예요? 수식어일 뿐이에요, 수식어. 토지잖아요. 지금 토지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목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지목이 양어장인 거에 꽂힌 거야, 지금. 그죠? 양어장이니까 어업권이 안 된다. 아까 중개대상물 어업권 안 되잖아. 이랬으니까 지금 양어장? 이거 물건, 이거 뭐야? 생선 파는 건 이거 중개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탈락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오신 분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상관없다. 결과적으로 토지면 된다. 그쵸? 그래서 이제 토지니까 중개대상물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용도 지역. 자, 무슨 지역이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러면 토지 거래 못하나요? 허가받으면 되지 거래 안 되는 건 아니죠.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그래서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공법상 제한,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사적거래 대상이 된다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니까 사적거래 대상이 뭐예요? 사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국공유지면요. 국공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 거는 시청, 막 무주물, 뭐 청사 이런 거 우리가 팔 수 있어요? 못 파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토지의 거래 단위는 뭐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쪼개서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건정 있죠? 자, 그럼 이제 건정 봐야죠, 건정. 자, 먼저 건축물 볼게요. 건축물이라 이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요, 판례도 계속 있는데 쉽게 분리 철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기지주가 있어야 돼요. 기둥과 지붕, 주벽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중개대상물로 본다. 건축물로 보겠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지금 제가 지금 별표 쳤어요. 이거 굵은색으로, 그죠?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진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이제 세차장을 딱 가볼게요. 세차장에 이제 바닥이고, 이게 바닥을 너무 평평하게 못 그렸네. 자, 그냥 바닥인데 바닥이 왜 이렇게 그어지지? 자, 바닥인데요. 여기에 우리 세차장 가면은 여기 이렇게 가벽으로 돼 있어. 가벽, 그죠? 기둥이 아니라 천장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주벽도 없어. 그냥 여기 지금 다 가벽이에요, 가벽. 여기다가 이제 비닐 씌워놨어요, 비닐. 우리 세차장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세차장을 중개했으면 이거 중개대상물로 볼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결론은 뭐예요? 판례에서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세차장 판례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이걸로 알아두세요. 세차장, 그래서 기둥과 지붕, 주벽이 없는 그 대표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 자, 우리 건축물이라고 돼 있으면 그러니까 완성된 건축물이면 되지, 꼭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뭐 아직 뭐 사용 승인 못 받았다, 그걸 무허가라고 하죠. 건축물 대장이 제대로 안 나왔다 이랬다 하더라도 신축 건물이면은 어쨌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기둥, 지붕, 주벽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요건에 공시를 요하지 않는다. 자, 우리 중개 대상물이 공시되지 아니한 것도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빈출이에요.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토건정, 이제 이거예요. 정착물인데 토지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목, 교량, 담장, 도로 이런 거는 토지랑 함께 거래되니까 독립해서 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같이 알아두셔요. 그러니까 담장, 도를 분리해서 팔 수 있다, X. 왜냐, 부속물이잖아요. 함께 거래돼야 되지. 이것만 따로 팔아서 뭐예요, 이게? 뭐 철물점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 이건 중개대상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따로 분리해서 팔았을 때 그 가치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는 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장은 소유권 대상 가능하고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는데, 명인 방법에 갖춘 수목. 자,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 나무, 여기 나무가 막 뭐 엄청 많아요. 여기에 개똥이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인 방법 해놨죠. 자, 이거는 토지와 별개된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한번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 한번 보고 갈게요.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 이건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자,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빈출 지문인데요. 자, 원칙을 설명할게요. 원칙. 기본이 탄탄해야 되니까. 원칙은요, 입주권, 분양권. 지금 이걸 뭐라고 해요, 지금? 분양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양권은 원래 자체로 거래가 원래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입주권도 원칙은. 근데 지금 원칙은 안 된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분양권, 입주권은 원칙은 안 돼. 특정 조건이 붙으면 돼요. 이제 그 기준을 세워야 돼요. 자, 여기 봐요. 판례인데 특정 동호수 특정됐어요. 그죠? 분양 계약이 체결이 됐어. 특정 아파트가 정해졌어. 자, 이게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특정된 거. 이게 동호수가 특정됐으면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분양권 자체는 안 되는데, 단 동호수가 특정됐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 이런 워딩이 나왔다, 이런 뭐예요? 중개대상물 된다. 우리 지금 분양권 거래하잖아요. 중개대상물 거래하죠.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그거 사고 팔 수 있잖아요. 피 얼마 붙이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제 그런 조건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추첨기를 선정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만 있어, 지금 지위만. 추첨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그냥 권이에요, 권. 그죠? 이거 무슨 권? 입주권. 입주권만 갖고 있는데,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입주권, 분양권은 기본값이 중개대상물이 아닌데, 분양권은 이제 특정된 동호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사고 팔 수 있다. 이러면 중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고, 이것도 지금 뭐뭐한데 불과하다, 뭐 지위밖에 없다, 이런 거 있죠. 현재 뭐 어떤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다 중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대신에 이제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원칙 설명했죠. 자, 이제 변칙 보자고요.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파트 2에 나와요. 그때는 여기서 따른, 이 법에 따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돼요. 자, 우리 파트 2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죠. 거기서 이 거래신고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이거든요. 이거는요, 부동산 거래신고가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입주권은 안 되는데,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왔다, 여기에 따른 입주권이다, 이런 뭐라고 해요? 중개대상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봐요. 자, 여기 지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판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 받치예요. 문제 나오면 거의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주택이 철거된 후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지금 이 색깔로 칠하면 안 돼. 무조건 형광펜이야. 대토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제 뭐 기부 체납을 한 게 아니어도 어쨌든 이제 뭐 이 땅을 제공하고선 대신에 나중에 이 권리 드릴 테니까 대신해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뭐 쿠폰 같은 거예요. 자, 이걸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희 거 이제 뭐 여기 뭐 택지 개발하면은 거기다 이제 일부 이 소유권 가지고 대토권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하세요. 그럼 땅 드려요. 이런 거예요. 이걸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이건 아직 지위에 불과해요. 지위에 불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게끔 원래 분양권, 입주권 다, 대토권도 마찬가지 원칙은 안 되는데, 특정되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은 분양권 입주권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외로. 이것도 원칙은 지위에 불과해요. 지금 특정된 게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그냥 내가 땅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만 준 거야. 지금 쿠폰만 줬어. 나중에 써야 돼. 이거 지금 특정 안 됐죠. 지금 내가 어디 쓸지 안 정했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땅 살지 안 정했죠? 그러니까 특정 안 됐잖아요. 지금 특정한 게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너무너무 많이 고민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렇게 원칙을 설정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볼 수 없다. 이렇게 큰 로직으로 잡고 가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 이제 세차장 판례예요. 보면은 볼트 조립 방식으로 단순하게 해가지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 설치했어. 이거 그러면 기둥, 주벽, 지붕 있어요? 기지주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으니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세차장 판례가 매우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 중개대상물이 할 수 있냐? 그럼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 이제 이거 세차장 나오면은 바로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거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 이거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에 있어서 영업상의 이점, 무형의 재산적 가치 다 뭐예요 이거 지금?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권리금 이렇게 표현하죠?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산정해서 파는 거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게 또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2024년에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나와가지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이슈가 됐고 제가 합격하는 해 행정사 12회 이제 민법 문제로도 출제가 돼서 서술용어제가 막 조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을 싹 다 씹어먹고 싹 다 쓰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권리금은 이제 중개사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게 현재 지금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것만 공부하세요. 지금 뭐가 맞냐가 아니고 지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거는 명확하니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권리금 안 된다. 세차장 안 된다. 이거 알고 가시면 돼. 대토권 안 된다. 제가 지금 형광펜 칠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 가고요. 자, 토픽 6부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토픽 6부터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